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구기성 기자입니다. 드디어 2023년 개묘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새해 첫 시승차를 타고 있는데요. 이 차는 이 토끼 헤어, 어떻게 보면 되게 잘 어울리는, 토끼와 좀 비슷하게 생긴 그런 차예요. 폭스바겐 ID4입니다. 물론 이 주행 가는 거리라든가 이런 거는 토끼와 전혀 다른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는데, 이 차를 타면서 최근 있었던 이슈, 그리고 이 차를 둘러싼 저의 경험을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ID4가 제시하는 가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ID4, 저는 사실 이 차를 작년에 일단 우리나라에서 출시를 하긴 했지만, 출시 전에 독일에서 먼저 만나봤습니다. 츠비카우라는 이제 동네가 있는데요. 인구 9만 명의 아주 작은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곳은 이제 독일의 내연기관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이 자동차 쪽에서는 유래가 깊은 그런 곳이었어요. 먼저 1904년 그 아우디의 전신 중 하나인 호르이가 이곳에 자동차 공장을 세웠었는데, 그 공장이 지속되다가 1990년에 폭스바겐이 이 츠비카우 공장을 인수를 해버립니다. 골프를 포함한 주력 제품을 여기에서 폭스바겐이 생산을 했고요. 그래서 이 공장을 2020년까지 한 950만 대 정도를 내연기관으로 내보내다가 2020년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2년 동안에 이제 12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6천억 원쯤 될 것 같아요.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시설이라든가 인력 쪽에 투자를 해서 완전한 이 전기차 생산 기지로 탈바꿈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만든 차가 바로 ID4를 포함한 이 폭스바겐 그룹의 전기차였던 거죠. 그래서 이곳을 지난해 다녀왔었는데, 이 차가 나왔을 때 이 썰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또 이야기가 이어지니까. 어쨌든 간에 이 공장에서 전기차를 만드는데, 이 철판을 찍어내는 프레스 공정부터 이 차체와 배터리, 플랫폼을 하나로 이렇게 합치는, 흔히 이제 거기서는 결혼식이라고 불리는 그런 과정까지 다 일괄적으로 하는 공장이었어요. 제가 타고 있는 지금 이 차도 거기에서 아마 출발을 했을 겁니다. 물론 이런 전동화 과정이 있어서 이 플랫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특히 폭스바겐이 지금 밀고 있는 전기차 플랫폼이 이제 MEB 플랫폼인데, 모듈형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타고 있는 걸 보면은 특성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이 차체 바닥에 배터리가 깔리면서 그만큼 승차 공간이 이 바닥에서 올라왔고요. 바닥이 평평해지면서 이 실내 거주성이 많이 높아진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다 보니까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한 이점도 있죠. 왜냐면 이제 배터리를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 전기차에 최적화되면서 내연기관차에 썼던 플랫폼을 기반으로 했을 때보다 이 구조적으로 보다 더 전기차에 가까운 그런 형태를 지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이 이제 폭스바겐과 그 그룹 차원의 어떤 뉴오토 전략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폭스바겐 그룹이 이제 트리니티 프로젝트 다 해서 이제 미래차 전략을 또 한번 이제 한 발짝 더 나가는 그런 전략을 먼저 세웠다가 최근에 한번 뒤바꿨어요. 지금 MEB 플랫폼이 아무래도 쓸만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살려보자 해서 신형 이제 차세대 골프라던가 이런 것들도 MEB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단계 더 개선해서 플랫폼을 더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웠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 전기차는 일단 조금 더 미뤄진 걸로 지금 그렇게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 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천천히 드려보자면, 일단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토끼의 어떤 그 귀여움, 그런 것들이 잘 녹아져 있는 디자인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예상보다 이 차체가 꽤 커서 중형 SUV는 아니고 한 중중형 SUV, 투싼 스포티지 T1 정도의 그런 실내 공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생각보다 시트 포지션이 낮아요. 낮아서
물론 지금 이 차체 아래 이 배터리가 깔려 있다 보니까 시트가 올라와 있긴 한데, 앉았을 때 자세가 일단 이 후드가 상당히 올라와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낮아 보이는 느낌이 아닙니다. 물론 이 차가 지향하는 바는 크로스오버예요. 먼저 이제 외관 사방을 이제 둘러다 보면은 플라스틱 클래딩이 펼쳐져 있어서 누가 봐도 이거는 승용의 느낌보다는 어떤 RV, SUV 그런 느낌을 주는 바가 크고요. 또 헤드램프와 리어램프가 수평형으로 이어지면서, 물론 이 양쪽에 이제 뭐 램프를 넣다 보니까 좀 두툼해지긴 했죠. 그런 부분이 이제 폭스바겐의 새로운 디자인 정체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폭스바겐 디자이너를 이제 상하이 모터쇼에서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폭스바겐의 디자인은 타임리스, 시대가 흘러도 질리지 않는, 지금의 가치를 그때도 완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디자인도 지금 보면 그냥 무난해요. 근데 나중에 뭐 5년, 10년, 20년 뒤에 봐도 무난한 그런 디자인을 보여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볼륨감이 상당하거든요. 예전 폭스바겐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느낌인데, 여기에다 이제 캐릭터 라인도 우아한 라인으로 펼쳐지면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이 폭스바겐의 디자인을 이렇게 전동화 시대에 다시금 선보이는 그런 계기가 이 바로 전동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 그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프론트 뷰 아래쪽에 이제 흡기구, 그리고 이 헤드램프라던가 지금 이 실내 매트를 보면은 약간 메쉬 타입으로 지금 패턴이 돼 있는데 제네시스 같기도 하고요. 물론 제네시스보다는 이제 모서리에 알값이 좀 크게 줘서 그런 좀 진지한 면은 덜어내긴 했는데, 그런 느낌이 또 들기도 하네요. 네, 실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전에 골프라던가 티구안 이런 차에서도 봤듯이 간결한 그런 레이아웃을 보여줬는데, 오히려 그때보다 더 간결한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이제 뭐 대시보드를 몇 겹으로 이제 레이어드를 해서 그보다는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기도 한데, 막상 근데 손이 딱 가게 되면 이 플라스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플라스틱을 쓴 이유는 원가 절감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일단 경량화예요. 이 차가 무거워지다 보니까 이런 플라스틱을 많이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계기판이 센터페시아의 디스플레이와 함께 모니터화 되긴 했는데 상당히 작습니다. 옛날 아이폰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상당히 작은데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던가 속도계 위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아래 이제 뭐 주행 가는 거리, 그리고 이 배터리 퍼센테이지를 간결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물론 이제 버튼을 눌러서 바꿀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강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가 크고요. 계기판은 작아졌지만 이 센터페시아 모니터는 상당히 큽니다. 계기판의 면적을 몰아준 느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콘이라던가 이런 서체들이 상당히 크게 표시되어 있어서 기존 디스플레이를 그냥 확대만 한 그런 느낌이 강하고요. 물론 터치 감각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예전 폭스바겐이 보여줬던 디스플레이 감각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근데 만졌을 때 이 느낌이, 이 패널들을 좀 세게 눌러보면 소리가 나거든요. 마치 독일차보다는 미국차에서 보여주는 그런 털털한 감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러프해요, 느낌이. 근데 전반적으로 간결한 그런 분위기가 짙어서 아까도 이제 외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질리는 느낌이 전혀 들진 않고요. 그리고 지금 이 기어 레버가 이 계기판 패널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탔었던 이제 그랜저의 것과 비슷한 그런 동작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딱 스티어링 휠에 가려서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적응이 되면 보지 않고도 이렇게 편하게 조작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적응하기 전까지는 이게
와이퍼를 잘못 만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근데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게 이 계기판과 이렇게 연결된 그런 느낌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오히려 이걸 좀 더 뺐었으면 이 디스플레이 시야를 어느 정도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딱 멈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지금 센터 콘솔 쪽 보면은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탈착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컵홀더라던가 이런 것들이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가 독특해요. 가죽이랑 이제 스웨이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예전 폭스바겐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구성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윈도우 스위치 버튼 쪽 보시면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구성이 하나 더 있는데 사이드미러 관련 그런 버튼이 있는데요, 이 사이드미러 각도를 조절하는 것도 있고 또 열선 버튼이 이쪽에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운전할 때 열선 기능이 필요하면은 뒷유리 열선과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뒷유리 걸 키면 되거든요. 근데 이쪽에 따로 마련을 해서 좀 의아합니다. 이 전력을 아끼기 위한 그런 장치인가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사이드미러, 온전히 사이드미러를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이쪽에 묶어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지하차도로 들어왔는데 앰비언트 라이트를 한번 보고 싶어서 일단 들어와 봤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 도어 쪽이라던가 이 글러브 박스 위쪽으로 은은하게 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지금 이 테마가 오렌지 색깔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이 디스플레이 색깔과 어울리는 그런 조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전체적인 실내 공간은 티구안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특히 뒷좌석 공간이 이제 차의 성격을 말을 해주잖아요. 제가 아까 앉아봤을 때도 이제 이 무릎 앞으로 주먹이 한 2개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레그룸을 조성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헤드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크로스오버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고 자체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살짝 빠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 사이즈 되면은 이제 패밀리카로서의 스펙으로는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크기이고요. 적재 공간 같은 경우도 소형보단 확실히 크고, 오히려 이 적재 공간은 중형 SUV급의 그런 크기를 보여주고 있어서 웬만한 짐은 다 싣고 갈 수 있는 그런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직접 이제 뒷좌석을 모두 접고 누워 봤는데요, 차박이 일단 가능한 그런 길이가 나오고요. 물론 이제 앉았을 때는 이 머리가 천장에 닿는 부분이 또 있어서 이 부분은 살짝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차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렇게 높이가 여유가 있는 차는 아니어서,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뭐 식사 다 하고 들어와서 자기에는 충분히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부분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ID4는 이 최고 출력 150kW 마력으로 따졌을 때는 이제 한 201마력 정도가 되고요. 최대 토크는 31.6kgm를 발휘를 합니다. 차가 공차 중량이 한 2.1톤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부족한 느낌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은 게 뭐냐면, 요즘 뭐 전기차 급발진 되게 많잖아요. 오히려 이제 그런 토크가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차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주행을 할 적에는 그런 문제가 좀 덜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도 82kWh를 얹었는데 405km를 주행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 차를 받았을 적에 이 배터리가 92%였고요. 그때 370km를 달릴 수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79%가 남았고 293km를 달릴 수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증받은 주행거리보다는 더 많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상적인 주행 느낌은 상당히 무난합니다. 또 폭스바겐이 오랫동안 이 내연기관 차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런 승차감 부분에 있어서도 기조를 잘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승차가 한국 타이어가 만든 윈터 타이어를 끼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나쁘지가 않아요. 또 타력 주행 거리가 꽤 길게 느껴져서 한번 속도를 올려놓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게 되면은 생각보다 긴 거리를 추가적인 가속 없이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D4를 얘기를 할 적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하나 있죠. 바로 브레이크 시스템인데요. 흔히 이제
뒷바퀴에 드럼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글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럼이 어때서 이런 입장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또 이제 브레이크 공급사인 컨티넨탈의 그 행사를 가서 이제 관계자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또 나눠봤거든요. 거기서 이제 드럼 브레이크를 써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이제 디스크보다는 드럼으로 이제 방향이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사실 드럼 브레이크가 나쁘지가 않거든요. 옛날에는 레이싱카에도 쓰였고요. 또 레이싱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올해부터 이제 그 포뮬러 2죠. 포뮬러 2의 젠3, 제네레이션 3 이제 3세대 레이싱카가 출전을 하게 되는데, 뒷바퀴에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바퀴에는 브레이크가 있긴 한데 나머지는 모두 이제 회생제동 시스템으로 커버가 된다는 얘기죠. 제동을 할 적에는 이제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고 앞바퀴에 상당히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뒷바퀴에는 거의 제동이 필요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 말인즉슨 드럼 브레이크를 끼워놔도 거의 쓸 일이 없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하고요. 뭐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뭐 하이브리드나 이제 전기차의 뒷바퀴 디스크 브레이크를 낀 차들 보면은 녹이 쓸어 있는 차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녹이 왜 쓸었을까요? 보통 이제 디스크 브레이크는 녹이 쓸었다가 다시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이 마찰로 다시 태워버리거든요. 근데 녹이 쓸었다는 의미는 뭐냐? 브레이크를 잡을 일이 없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을 일이 없으니 이 녹이 안 없어지는 거죠. 그럴 바엔 차라리 드럼 브레이크를 써서 녹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을 없앨 수도 있고, 제동 시 발생하는 분진을 이 드럼 안에 포집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막 오해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나중에는 지금 모든 차들이 이제 뭐 뒷바퀴도 디스크를 채택하고 있겠지만, 이 전동화로 갔을 적에는 다시 드럼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폭스바겐 ID4, 사실 저희 오토타임즈가 2022 올해 차로 5대를 뽑았는데 그 중에 ID4가 포함이 됐거든요. 특히 이제 시장에서 보여줬던 가격대 가치, 그리고 높은 상품성, 이런 것들이 잘 맞물리면서 꼭 뽑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차였습니다. 지금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이렇게 또 만나보니까 그런 가치들을 확실히 잘 증명을 해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구기성 기자였습니다.